다섯 번째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가 오늘 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후보들 가운데 바이든 부통령, 워런 상원의원, 샌더스 상원의원, 그리고 부터저지 인디애나 사우스밴드 시장이 상위 그룹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부터저지. 이름 생소하시죠? 인디애나의 10만 명이 조금 넘는 도시의 시장이고요. 1982년생 37살의 약관의 나이, 또 하버드 대학교 졸업에 아프가니스탄에도 참전하고 왔고요. 로즈 스칼라로 옥스퍼드 대학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남성과 결혼한 성소수자입니다. 흑인 대통령도 나왔는데 성소수자 대통령이 대수냐며 지지자들과 민주당에서는 개의치 않는 모양새인데요. 첫 관문이 될 아이오와 코커스, 그 아이오와에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아이오와가 인디애나라도 가깝고 또 젊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엄친아스러운 스펙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민주당 후보로서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유색인종, 특히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세가 미약하다는 맹점은 있습니다. 다양성을 무기로 하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 아직까지도 돌아가면서 후보들의 인기가 들쑥날쑥하는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만한 눈에 확 들어오는 후보가 나타나지 않은 걸까요? 하여튼 흥미로운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가 함께하겠습니다. 철도 파업 이틀째입니다.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군 대체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철도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직권남용 혐의로 정부를 고발한 상황인데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측의 입장을 차례로 연결을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 인치송 정책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 실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파업 이틀째입니다. 아무래도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하고 또 겨울이라서 좀 많이 추운데요.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희 요구는 그 정부의 공약 이행과 철도공사의 합의 이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새롭게 만든 과한 요구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정부와 철도공사가 합의를 부정하고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얼마 전에 저희는 경고 파업을 했습니다. 3일간의 그 경고 파업을 통해서 정부의 우리 요구를 좀 확인시켰고요. 네네. 철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정협의를 수차례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는 저희 담당 기관인 국토부에서는 전혀 저희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네네. 그리고 철도공사도 수차례 그 교섭을 진행했지만 그 철도공사 자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조차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네. 상황에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전국 철도 노동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 좀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거는 네. 그 임금, 노래 총인건비를 정상화해야 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4조 2교대로 전환하기 위한 인력 충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생명안전 업무 정기 직화에 대한 자회사 임금 수준을 좀 개선하고 처우 개선을 개선하는 요구를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와 SRT를 통합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들을 보면은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인력 충원 부분이거든요. 근데 노조에서 지금 4,600여 명 정도, 그리고 코레일 측은 1,800여 명 충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국토부 측에서는 이대로 다 인력 충원하면은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또 노조의 주장대로 인력을 충원하게 되면 현재 39.3시간의 근무 시간인데 이게 주 31시간 정도 된다. 그러니까 주 52시간제로도 현재 말이 많은데 이걸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형식적으로 보면은 그 노조 주장하고 공사 주장이 상반되고 있고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완전히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건 형식적으로 4,600명인데 코레일 주장하는 1,800여 명은 어쨌든 그 용역 결과를 통해서 만든 것이고 그 용역 결과에도 한 4,20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400여 명을
그 현장에서 효율화해서 나온 수치로 보고 있고요. 코레일 측에서도 4,000명 넘게 용역 결과를 보면은 3,000명 넘게 충원이 돼야 된다라고 사실은 보고서에 나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자구 노력으로 2,400여 명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해서 1,800여 명을 국토부에 좀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철도공사도. 근데 저희도 또한 4,600명을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그 용역 결과를 통한 1,800여 명을 그 800영업을 기본으로 확보해서 나머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자구 노력들이 또 있습니다. 또 뭐냐면 어쨌든 그 관공서 휴일에 대한 예산들을 기재부에서 올해 편성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 인력 부모와 그 철도공사가 가지고 있는 비대해진 관리 인력들을 현장 인력화해서 그 인력을 기반으로 해서 전환하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가요? 그 39.3시간의 현재 근무 시간인데 주 31시간이 된다. 글쎄 그냥 기사만 딱 보면은 일 많이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는데 뭐 업무량이 되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예,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 그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주 40시간 이내로 일하고 있죠. 예. 근데 그 단순하게 생각하면 40시간이지만 설, 추석, 노동절 등 관공서 휴일들을 쉬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한 35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지금 현재 근무하는 3조 2교대 근무들을 보면 주당 39시간 정도를 노동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맞추기 위해서 4조 2교대를 개편하면서 주간 한 36시간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비교로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휴일이나 뭐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31시간이 아니라 주 36시간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KTX 그리고 SRT 통합 요구, 요 부분도 사실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실질적으로 정부 공약으로 철도 통합을 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거를 2018년 8월 달에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산업 구조평가 용역을 진행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강릉선 KTX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이 용역을 중단하고 감사원 감사하고 2개의 추가 용역을 안전 추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됐고요. 국토부는 이거를 빌미로 해서 실질적으로 철도 통합에 대한 문제들을 새롭게 개편하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계속 시간 끌면서 연구 용역을 재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 강릉선 KTX 사고 때문에 지금 중지가 되고 다른 쪽으로 지금 방향이 틀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국민들이 좀 아무래도 좀 힘들잖아요.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해서 그래서 좀 비판적인 시각도 좀 있을 텐데 오늘 어떻게 협상 테이블에 앉기는 하시는 건가요? 저희 철도공사하고 저희 철도노조는 항상 대화의 틀은 만들어 놓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핵심적으로 정부에서 기본적인 인력안들을 확정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대화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토부에서 인력안을 조속히 확정해 주셔서 철도공사와 빠르게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는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조속히 또 원만하게 빨리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치수흥 정책실장 연결을 해서요. 무기한 파업에 대한 철도노조 측 입장 들어봤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어서 코레일 측 입장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 코레일 기획조정본부장 연결돼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서 노조 측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네, 코레일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잠깐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노조에서 지금 네 가지 주요 핵심 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임금 관련입니다. 다만 임금 관련은 저희가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은 정부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사조이교대 충원 부분은 어쨌든 정부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인원에서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한 부분을 협상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노조 측 얘기도 그렇고 어쨌든 국토부 측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나와줘야지 협상 테이블에도 앉고 협상이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같이 들려요. 일단 저희들이 왜냐하면 1,865명이 필요하다는 인력 요구를 정부에 요청을 했고요. 다만 오늘에서도 봤지만 정부에서는 인력 산정을 위해서 필요한 근거라든지 어떤 재원 조달 방식이라든지 또는 뭐 자구 노력 방안 이렇게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맞추어 가면서 저희들의 인력 부분을 설득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까 잠시 노조 측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원래 코레일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보고서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4,000명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보고가 있었다. 근데 1,865명 방금 말씀하신 대로 딱 기본 되는 1,865명만 산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시작할 때 일단 단순 계산을 하면 저희들이 3조 2교대라는 건 3개의 조가 있다는 뜻이고요. 네네. 3개의 조를 4조 2교대로 바꾼다는 건 4개의 조로 늘린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지금 10,000명의 3조 2교대 인력이 있으니 한 조를 늘린다면 약 3,000명의 인력이 필요로 한다라는 단순 조건에서 시작한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한 거는 이런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업무량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느 소속의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들이 도출이 필요해서 용역을 발주한 것이고요. 그 용역을 통해서 업무량 재산정을 하고 그래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1,865명이라는 숫자를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을 했을 때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를 했을 때 3,000명이 나왔고 이제 그거를 좀 다시 순환교대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을 자세히 좀 용역을 통해서 해봤더니 한 1,865명이 나왔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토부에서도 이게 조금 산정 기준 말씀하신 대로 불충분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원을 어떻게 조달을 하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자 재정이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인력이 한없이 늘어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인력이 는다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을 수반합니다. 하나는 인건비 부담이라는 측면을 하나 동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인건비 부담은 과연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한테 같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정부의 이번 인력 증원과 관련해서 재원 조달 방식을 어떻게 할지 기본적인 방향은 서로 주고받고 있지만 어쨌든 정부가 흡족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정화료를 저희들이 못 드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수익 증대 방안이나 또는 비용 절감을 통한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서 충당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새로 마련하고 정부가 또 설득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 1,800명도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저어한다는 말씀이시죠? 아직 정부가 1,865명에 대해서 숫자가 많다 적다를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거를 도출한 산정 기준이 명확치 않다라는 부분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되면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SRT와의 통화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노조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노조 측과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원래 진행 중이었는데 KTX 사고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됐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코레일 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국토부하고 좀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이제 노조 측 입장이고요. 네네. 저희들이 작년에 강릉선 KTX 사고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한 건 아마 온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네네. 저희들조차도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 사고 이후에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최우선의 과제가 무엇인가라는 부분, 역량을 집중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둬야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른 어떤 과제보다도 어쨌든 국민 생명을 최우선하는 경영을 지금까지 추진해왔고 올해도 안전 쪽 투자에 확대를 해왔습니다.
다만 저희뿐만이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나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 간의 통합을 고민하는 부분들은 아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용역을 일단 중단하고 이 안전 문제에 있어서 코레일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감사 청구가 올해 8월에 되어서야 결론을 지금 내서 저희들한테 지적사항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일단 물론 SOR과의 통합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의 안전정책을 확보하고 다만 정부가 이 SRT 관련된 부분을 추진할 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통합이 급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전 부분에서 뭔가 조금 더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멈춘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들을 위해서 하루속히 원만한 해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레일 김기태 기획조정본부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홍콩 반정부 시위 지지 법안인 홍콩 인권법이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만 남았는데요. 중국은 내정 간섭하지 말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도 굉장히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콩 인권법 이제 최종안이 상원과 하원이 똑같은 안이 통과돼서 트럼프 대통령 사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열흘 안에 이제 사인을 해야 되는데 이 홍콩 인권법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뭐 홍콩에서 시위가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된다고 보는 겁니다. 미국이 과거에 세계의 경찰 역할을 했던 그 관습이 있어서인지 이제 미국 밖의 사안에 대해서도 이런 의견들을 좀 많이 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재무부가 나서서 이제 경제 제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이건 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비중 있게 다룬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과거에 북한도 아마 미국 의회에서 부시 행정부 때 북한 인권법이 이제 통과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홍콩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을 어떤 보편적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상의 무력 진압이나 이런 것들을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 페널티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로 이제 시위 진압 용품이나 이런 수출도 규제할 테고요. 또 그 무력 진압이라든가 이런 좀 관련이 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미국 비자의 제한이나 자산의 동결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주목해서 보는 거는 홍콩이 굉장히 이제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조금 이제 특별한 좀 이제 우대 조치를 받고 있는 건데 이런 조치를 되돌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는 좀 다른 그런 특별한 지위를 지금 보장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일국 양제라 그래서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고 홍콩은 조금 다른 체제로 보고 이제 조금 우대 조항을 주는 건데요. 근데 사실 우대 조항이라고 그래봐야 이 비자 같은 거 받는 게 본토 사람들보다 조금 원활히 받고 또 홍콩에서 수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세 특혜를 주는데 근데 이게 이제 홍콩에서 물건이 나가는 게 아니고 원산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에서 만들어진 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로 교역의 관세를 많이 영향을 주거나 이러진 않는데요. 근데 홍콩이라는 데가 금융 허브이다 보니까 사실 돈이 자유롭게 오가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홍콩 인권법의 이 그 내용만으로 보면 금융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된 내용은 없는데 근데 이건 미국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얼마 전에 화웨이에 대해서도 사실상 금융 거래를 막는 그런 구체적인 조치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는 것은 이제 홍콩이 가졌던 금융 허브로서의 어떤 기능, 돈이 오가는 것을 매개를 하는 그런 기능이 좀 훼손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공포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년마다 국무부가 홍콩의 상황을 조사를 해서 충분하게 자율적인 행주의를 누리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홍콩이 지금 누리고 있는 특별한 경제적인 그런 지위
이런 거를 박탈하겠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기업이 뭐 투자를 한다거나 네. 이럴 때 뭐 특허라든지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크게 좀 지금 막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홍콩을 통해서 기업을 운영을 하거나 네. 뭐 이런 중국 쪽의 기업이라든지 네. 네. 우리도 뭐 있을 거고요. 네.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기업들 차원에서는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겠어요. 큰 손해이죠. 홍콩이 이제 아시아 금융 허브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이제 홍콩 증시에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한 금액이 뉴욕 증시보다 더 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 쪽에 규제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게 네. 되면 사실 뭐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화웨이 규제를 논의하면서 미국에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 사람들의 돈으로 미국 증시에서 자금 조달하는 게 이게 온당한 거냐 그런 규제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홍콩이 그렇게 돈이 많이 기업 자금 조달하고 하는데 그 돈이 뭐 홍콩 돈이겠습니까? 다 서구의 돈이 그렇겠죠. 그쪽에서 들어가서 하는 건데 그런 돈의 흐름이 막히게 될 경우에는 홍콩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 기업들이나 이런 쪽은 좀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홍콩의 특별한 지위라는 게 사실은 관세라든가 이런 건데 금융시장이 걱정을 하는 거는 지금까지 자유롭게 있었던 자금의 흐름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규제가 있지 않을까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미국 상원하고 하원에서 모두 통과가 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상원에서 통과가 됐던 안을 하원에서 통과를 시킴으로써 최종안이 됐단 말이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열흘 내 이거를 서명을 하거나 아니면 비토라고 하죠. 네. 거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 백악관 측에서는 가타부터 일단 얘기가 없고 네. 또 주변에서는 아마도 서명을 할 거다라는 네.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이게 뭐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을 떠나서 네. 거의 뭐 만장일치 성격으로 된 네.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명분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또 뭐 의회에 되돌려 보내면 또 의회가 3분의 2 찬성으로 또 그것을 또 대통령의 비토권을 또 강화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논의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안 할 거다라고 하는 논거는 이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의 이제 막바지 단계이기 때문에 네. 뭐 이거를 좀 중국이 응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하겠다라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러기에는 너무 이제 미국인들이 볼 때 그들의 기준의 보편적 인권이나 이런 것들에 침해가 되는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명분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뭐 이제 중국과의 협상에서 네. 이제 지금 나온 내용보다 앞으로의 규제가 더 사실 금융시장 관심이 있으니까요. 네네. 중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현상은 좀 받아들이고 이 전제 하에서 뭐 다음 스텝을 밟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안에서 아주 구체적인 부분 같은 거는 명시는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네. 식으로 제재를 하겠다든지 네. 뭐 어떤 식으로 그럼 홍콩이 갖고 있는 특별 지위를 뺏어서 바꾸겠다는지 이런 거는 아직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거는 우리가 못하게 한다, 규제한다 네. 이런 건 나중에 가서 쓸 수가 있어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포괄적 규정이라서 미국이 마음을 먹고 이제 규제를 한다 그러면 조금 네네. 더 디테일하게 특히 이제 미국 재무부 같은 데가 사실 북한 인권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도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였는데 우리가 2005년도인가요? 뭐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자금을 동결해 버리니까 바로 북미 관계가 경색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재무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냐가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뭐 환구시보 같은 데서는 뭐 있는 대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 뭐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무역 협상 아직 타결도 안 됐고, 네. 그 농부들 어떡할 거냐 뭐 이런 네. 식으로 거의 협박에 가까운 그렇죠. 비난을 퍼붓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을 볼 때도 약간은 지금까지와는 좀 이렇게 게임의 규칙이 바뀐 것 같은데요. 트럼프 당선된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윽박지르고 미국의 네. 요구에 대해서 중국이 좀 응답하는 그런 게임이었다고 보면 올 여름을 지나면서는 중국은 그냥 나의 길을 간다 쪽으로 지난 8월 초에 이제 미국 의회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걸어버리니까 중국은 위안화가 약해지면 중국 경제에도 조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중국 기업들이
달러 표시 부채를 엄청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 덫에 빠진 거죠. 미국이 돈 풀 때. 근데 미국 달러 표시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위안화가 약해지면 반대로 달러가 강해지면 중국 기업들은 부채를 갚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갚을 때문에 돈이 많아지는 거네요. 실질적인 상환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작년까지 중국 경제에 이제 좀 우려가 대두가 되면서 위안화가 약해질 때 중국 인민은행이 개입을 해서 달러당 7위안을 넘어가는 걸 막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1조 달러나 줄어들고요. 근데 환율 조작국으로 미국이 걸어버리니까 인민은행이 그냥 7위안 위로 넘어가는 걸 용인해 버리거든요. 그렇죠. 얘기는 포치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너네도 한번 좀 어려움을 겪어봐라. 어떻게 보면 이제 시진핑의 리더십이 조금 경직적이고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도 매우 좀 뭐 독특하고 괴팍하지만은 트럼프 지지율과 미국 주가 지수를 그려보면 똑같습니다. 주가 올라가면 지지율 높아지고요. 그러면 뭔가 좀 탄성을 가질 수 있는 건 미국이기 때문에 중국은 뭐 이번에 홍콩 사태를 봐도 그렇지만은 그냥 자기의 길을 가는 거고 조금 뭐 불만이 있더라도 굉장히 좀 권위주의적인 정치적으로 뭐 제압하고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미국이 좀 어떻게 나갈 거냐. 오히려 리더십도 미국이 조금 더 선거를 치른 리더십이 유연할 수 있고요. 또 그동안은 미국 경제가 괜찮았습니다. 보호무역이 중국도 타격을 받지만 미국도 타격을 받는 건데 지금은 미국 경기도 둔화가 될 조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타협이 나타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뭔가 미국이 어느 정도 좀 봉합점을 찾아 나가는 뭐 그런 걸 통해서 좀 타협이 나오면 그런 형태가 아닐까 싶네요. 네, 지금 뭐 미중 무역 협상이 제대로 안 될 거다, 연내 타결이 어려워져 가는 것 같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보더라고 조금 비관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제대로 안 되면 이제 12월 15일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렇게 가야 되겠죠. 관세 부과한 걸 또 한번 되돌린 적도 있기 때문에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타협이 안 되면 제 생각에는 뭐 스몰 딜 오늘 뭐 여러 가지 나쁜 뉴스가 나오는 과정에서 류허 부총리인가요? 뭐 1차적인 타협의 가능성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제 생각에 중국의 태도가 바뀌기보다 미국도 이제 보호무역의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저는 뭔가 봉합의 가능성은 좀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다만 뭐 어떻게 보더라도 트럼프 당선 이전에 아무것도 없던 세상으로 돌아가긴 힘들겠지만 2년 동안은 뭔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빠져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핵심적인 변화는 미국 경기의 둔화이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뭔가 미국도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재선을 남겨놓고 있고 오히려 무역 분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 경제가 너무 잘 나가는 게 좀 안 좋은 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5월 달에 이제 워싱턴 무역 협상이 결렬됐을 때도 백악관 관리들이 그랬거든요. 우리는 버틸 수 있다. 고용도 좋고 성장도 잘 나왔다라는 건데요. 이제 보호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 경제가 적당히 둔화되는 국면에서는 오히려 뭐 본질적인 타협이야 뭐 이루어지겠습니까마는 상황의 유지 내지 봉합의 가능성은 저는 좀 점점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좀 안 좋아질수록 더 급해지니까 아무래도 미국도 좀 더 유화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거는 한국에 미칠 영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세계화의 최대 수혜 국가였거든요. 교역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했던 건데 지금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벌어지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가 이제 한국인데요. 뭐 조금 그래도 봉합이 된다 그러면 올해보다 나아질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봉합 이상으로 예전에 우리에게 좋았던 어떤 개방과 세계화의 세상으로 갈 거냐라고 보면 지금은 뭐 조금은 세상이 그렇게 가는 것 같지 않아서요. 뭐 단기적으로는 좋아질 여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벌어지는 각자 도생식의 이 어떤 자국 이기주의의 특세 또 내셔널리즘의 특세 이런 것들은 한국과 같은 교육 국가가 매우 안 좋은 환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조금 나쁜 환경이라고 봅니다. 아쉽네요. 그래서 홍콩 인권법 미국 의회를 통과를 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홍콩 시위가 미치는 미중 무역 협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국 경제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뜨거웠던 이슈를 각국에서 온
국가대표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지구촌 회담 시간입니다. 러시아, 일본, 중국을 대표해서 지구촌 소식 전해줄 분들 모셨습니다. 러시아 대표 국제회의 통번역사시죠. 에바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본 대표 서울대학교 선임연구원으로 계시는 요시카타 베키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중국 대표입니다. 전 중국 차이나 TV 기자시죠. 리시앙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부족해갖고 우리가 그 수능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해보려고 뭐 수능 이야기지만 사실은 뭐 각국의 대학 입시 이야기 뭐 좀 망라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시작하자마자 사랑해요 에바 씨라고.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네. 일단은 이제 올해 한국 수능은 일단 끝났고요. 지금 수학, 나형, 과학 탐구 외에는 좀 평이한 수준이었다라고 기사에서 나왔어요. 한국 수능 시험 문제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네. 잠깐 봤습니다. 왜 봤어요? 참고용으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근데 사실 제가 여기가 이제 한국 그 교육 과정 평가원이라는 네네. 데서 출제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통역을 그저께 하고 왔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근데 시험 문제를 보니까 사실 국어 쪽은 저는 재밌었거든요. 세상에 무슨 국어가 재밌다는 외국인인데. 아니, 뭔가 그런 시험,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재밌는데 당연히 수능 때 풀면은 짜증 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수학 나형 이거는 진짜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수학 시험지를 본다는 자체가 대단한. 열어보기만 하고 뭐야 이거 이렇게 닫았어요. 저는 바로. 중국어 시험지랑 국어 시험지를 봤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 중국어 시험지를 딱 봤는데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 그 중국어 강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시험지를 돌렸어요.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어떠냐 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거의 HSK 능력 시험 4급 정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어 능력 시험? 예,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서 만약 이거 만점 맞으면 중국에서 생활하는 데는 거의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 그 정도로 좀 중국어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리스닝이나 스피킹이 어느 정도는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필기 시험은 난이도가 있는 것 같고. 백희 씨도 보셨어요? 네, 저도 뭐 사실 일본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 시험 보셨구나. 네. 제 주변에 출제를 했던 적 있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비밀인데 근데 제 주변에 있어요. 그 직전에 뭐 사라지는 사람들 맞아요. 다 갔다 와갖고선 들어갔다 오면은 다 전부 다 하는 얘기들이 이거 뭐 다 핸드폰 같은 거, 휴대폰 같은 거 다 밖에 두고 거의 감금 생활을 하고 오거든요. 맞아요. 몸 좋아져서 와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들어가면 몇 달 전부터 연락하지 마라 이러면서 몇 달 전부터. 일본어 시험 난이도 어땠어요? 네, 상당히 좀 재밌고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어학 시험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는 좀 약간 좀 문화 배경 같은 것도 좀 있고 상당히 재미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출제하신 분들 굉장히 뿌듯하시겠네요. 그렇구나. 지금 근데 수능은 이제 끝났는데 수시 전형 이건 조금 남아 있거든요. 논술, 면접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수시라는 게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미국하고 영국에만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이 아니고 뭐 추천서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내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한국의 입시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복잡하죠 이게. 맨날 바뀌고 이거 관리하는 데에서 이미 스트레스가 올 것 같아요. 맞아요. 학생들한테. 뭐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네. 우리 아들 중학생인데. 수능 뭐 정시 막. 그러니까 시험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신 성적, 뭐 추천서, 뭐 생활기록부 뭐 이런 거 해갖고 가는 건데 있나요? 뭐 일본에도 그런 게 있나요? 일본에도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입시가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어요. 네, 그런데 대체로 그런데 그 뭐 보통 일단 정기 시험 보고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군입대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가 정기 시험이고, 근데 사립대의 경우에는 반 정도가 되게 학교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뽑는지는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입시가 있습니다. 국립대 같은 경우는 시험을 봐야 되고 사립대 같은 게 좀 더 자율적으로 한다. 그렇죠.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은 아주 심플하죠. 가오카오. 대부분이 걸어가고 수시로 가는 경우가 정말 미비해서 일부 대학에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안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는 한국 대학 시험 보면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같이 대학 공부 수능을 보는 느낌이에요. 정보력이 강해야 되고 뭐 완전 망했어요 지금. 러시아는 있어요? 저희는 아예 그 전형은 따로 없고 그냥 내신 성적이나 이런 게 그 장학금
받으려면 그거를 이제 고려를 해서 네, 그거는 따로 있는데 그냥 입시할 때 그냥 대학교 들어가는 거는 그냥 그때 말씀드렸던 그 예계 그 시험 예계. 그거를 그러니까 합격 여부는 그 시험으로 하고 그 시험이 장학금을 받느냐 아니냐는 내신 성적 이런 거를 감안을 한다는 얘기인데 가오카 일본에서 특이한 시험이 있는데 고등학교에 그 추천으로 거의 100% 그 합격시키는 그런 방식도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혹시 일본에 그 학원이 똑같은 거 있는 경우? 그러니까 학교가 계열이면은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그 외에도 그러니까 상관없는 고등학교인데 그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매년 한 뭐 서너 명 정도는 반드시 이 대학교에서 받는다. 그런 식이 있어요. 어떤 학교예요? 약간 선택받은 애들인가?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믿고서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은 학생 보내달라. 그런데 혹시 느낌. 그 학생이 그 나중에 입학하고 나서 열심히 안 하거나 하면 후배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들어가서 고생하겠네요, 그 학생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러시아, 중국, 일본 대표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에바 씨 그리고 중국의 리시앙 씨, 일본의 죄송합니다. 백기 씨, 일본의 백기 씨 이렇게 세 분 오셨는데 다들 한국말 너무 잘하신다고 계속 뭐 늘 듣는 얘기지만 또 늘 소개들 좀 해드리겠습니다. 더 해주세요. 가오카오 같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도 교육열이 어마어마한 걸로 제가 알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 외국에 살 때 그 외국도 이제 입시가 있으니까 근데 학원이 생겼어요. 그걸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민자분들이 학원을 만들어갖고 중국계 분들 자녀들 막 가르치고 이제 교육시키고 보내고 야 진짜 만만치 않구나 중국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육열이 어마어마하면은 시험 보다가 부정행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어떻게 보면 그 대학 시험 6월달 시험 하나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대학의 분야 안 분야에 따라 일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엄청 열심히 하고 또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가끔씩 부정행위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러야죠. 제일 지금 쇼크했던 게 2014년도 중국의 한 성에서 대규모로 대리 시험을 보는 대규모로? 상황이 발생했어요. 심지어 대규모로. 네,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 대학 시험 갈 때 그 지역으로 비롯해서 안구 인식, 뭐 지문 인식, 안구 인식, 지문 인식 시스템이 들어갔고요. 안구 인식하기 위해서 렌즈도 끼지 말라는 이런 안내문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렌즈를 끼면 안구가 안경을 끼고 다녀야 되나? 그 시험 볼 때는 그리고 뭐 정맥 인식 시스템을 도입한 학교도 있고요. 뭐라고요? 정맥 인식 이렇게 손바닥에 같은 그래서 그만큼 그 부정 행위를 차단하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부정 행위가 발생하면요 7년 최고 7년 실형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국가급 시험 수능을 포함해서 모든 국가 시험에서 부정 행위가 발생하면 3년 동안 그 어떤 시험도 칠 수 없는. 수가 없다. 그렇게 좀 심하게 굉장히 강력하네요. 그래서 발견되면 끝나는 거죠. 일본은 어때요? 끝장이다. 일본에서는 사실 부정행위가 그렇게 많이 화제가 된 적은 없는데 왜 그래요? 중국만 이상하게 만들잖아요. 실컷 얘기했는데 지금 일본도 있다고 하세요. 되게 재밌는 거 많이 나왔는데. 근데 많지가 않아요. 근데 뭐 2008년도에 그 교토 대학교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 시간쯤에 그 저기 지식인 같은 사이트에다가 질문한 거예요. 시험 중에 어떻게 뭐 각과들감 같은 거로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렇게 그러니까 엄하게 하지 않았었나요? 확인 안 했었나요? 관리제도 미비라고. 근데 어쨌든 그 학생은 근데 원래 점수도 그 학교 미달이었기 때문에 뭐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 없었다는 점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교토대의 경우에는 이제 그 손목시계도 금지. 그렇죠. 지금 스마트 시계 같은 거 있으니까 교토대면 굉장히 좋은 대학인데 그렇죠. 한국은 지금 그래서 뭐 수능 시험 중에 이제 정시 또 수시 비중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시는 아시다시피 다 시험 보는 거고 수시는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신 성적, 추천서, 생활기록부 무슨 어떤 활동을 했나 이런 거를 좀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어떨까 궁금해서 그런데 정시, 수시 어떤 게 더 공정하다? 근데 사실 어떤 거 하나를 고르기가 되게 어렵죠.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통일을 시켜서, 그러니까 저는 러시아 시스템이 그나마 좀 학생들이 접근하기에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시험을 일단 준비를 하고 만약에 내가 학교에서도 뭐 내신 성적이나 이런 게 좋았고 아니면 뭐 다른 대회나 그런 데서 좀 입상을 한 경험이 있다거나 뭐 그러면은 그냥 장학금 쪽으로 아예 넘어가 버리는 거지.
아이의 대학에 입학이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니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하나로 좀 통일시켰으면 좋겠다. 기준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백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공평한 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하나의 유형, 그러니까 하나의 그 입시 방식으로 모든 학교를 그러니까 똑같은 식으로 선발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전시를 하든 뭐 어떤 다른 뭐 유형 하든 간에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면 그러면 또 학생도 되게 다양하게 뽑을 수도 있고 어느 학교나 그러니까 좋은 학생을 뽑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마다 여러 가지 군일해가지고 좋은 방식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그 규제하거나 아니면 수능 같은 하나의 시험으로 모든 거를 다 정하는 것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렇군요. 리시앙 씨는? 저는 수시하면 그 한국에 엄청 인기 있었던 스카이캐슬 그 드라마가 생각나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수시 전형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보니 그거를 통해서 본다면 수시라는 거는 정말 돈 있고 재력 있는 학생들 금수저들을 위한 어떤 제도라고 하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계속 수시가 아닌 딱 정시로 봐서 그런지 저는 그게 오히려 좀 학생들한테는 좀 더 간편하고 아까 에바 씨가 말한 것처럼 내가 시험을 열심히 봐서 하면 된다. 뭐 기타 거는 거의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그게 좀 더 심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뭐로 갈지 모르니까 정시 준비도 해야 되고 수시 준비도 해야 되고 내신도 신경 써야 되고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생활기록부도 신경 써야 되고 한국 학생들이 너무 불쌍해. 많다고. 너무 많이 하는 그래서 이게 대학교에서 뭔가 우리는 딱 이것만 보는 애들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 학생한테는 정말 그 대학교에 못 들어가면 사실 다른 대학교는 또 자기만의 기준이 만약에 생겨버리면 아이의 그 기회를 이제 날려버리게 되는 거라 그렇습니다. 참 힘들어요 이 입시 제도라는 게. 한국이 근데 대학을 많이 보내기는 해요. 70% 대학 진학률이. 제가 대학 갈 때 한 30% 좀 넘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가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든 편이었었는데 지금은 OECD 국가에서 10년째 1위라고 하네요. 일본은 어때요? 대학 진학률이? 이번 지금 55% 정도예요. 55%. 정확 그 저기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가는 사람들 보면은. 네. 근데 50% 정도가 4년제 대학교예요. 그래서 한국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죠. 근데 지금 근데 그 젊은 층의 그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려고 하면은 누구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갈 필요 없다 생각하고? 네, 사실은 그러니까 못 가는 것보다 안 간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안 가면 뭐 해요? 사장님 죄송해요. 근데 전문 학교라고 그러니까 직업 교육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까지 포함하면은 아마 80% 좀 넘게 그 진학은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대학을 꼭 가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한다라는 거죠. 다른 길이 많다라는 그런 다양한 그렇군요. 러시아는 어느 정도예요? 진학률이? 저희도 사실 전문대학교 가는 친구들이 아니면 웬만하면 마음만 먹으면 대학교를 다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본처럼 사실 자기가 정말 다른 일을 하고 싶다, 뭔가 예술 쪽으로 아예 빠지고 싶다 하면은 아예 대학교 안 가는 거를 자기가 그냥 선택을 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퍼센테이지는 아마 그냥 가려고 하는 그 100% 중에는 거의 80% 정도는 진학은 할 수는 있어요. 비슷하네요. 근데 문제는 졸업하는 게 문제라서. 졸업이 어려워요? 졸업이 어려워요. 그렇구나. 중국도 비슷해요. 최근 3년간 통계 숫자를 보니까 거의 81% 정도 대학을 가요. 입학률이 81%. 그러니까 거의 시험을 보면 거의 다 붙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게 그 2년제, 3년제, 4년제 학생들이 선택하는 대학교가 이제는 많아졌고 다른 학교는 다른 하나는 사립대나 지방대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입학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입학률이 높다고 해서 쉬운 거는 아니에요. 학생들이 경쟁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900개 정도의 대학교에서 상위 학교에 속한 중점대학교가 99개 정도거든요. 2,900개 중에 99개? 네, 99개가 중점대학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은 그저 일반 대학보다는 그래도 좋은 학교에 가려고 하니까 그게 거의 상위 5%가 돼야만 그 학교에 99개 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쟁력은 어마어마하죠. 99개 대학에 들어가려고 정말 중국 학생들도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한다. 진짜 쌍커피를 터지면서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사교육 같은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있는데 한국 사교육 시장은 어마어마하죠.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죠. 아까 스카이캐슬 이야기 하셨어요. 스앵님. 어떤가요, 각국은? 우리 중국 어때요? 사교육 시장 엄청날 것 같아. 엄청나죠. 네, 지금 보니까 거의 한국 돈으로 얼마라고 했죠? 제가 너무 숫자가 많아갖고 기억 못했는데 한 5천억 83조. 네? 83조 한국 돈으로. 네, 83조 정도 과외 사교육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뭐 중상층은 거의 다 하는 거고 심한 거의 대부분 학생들은 2천만 정도, 1년에 2천만 이상은 기본으로. 2천만 원? 네,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학원 돈,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그러니까 중상층은 2천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그러니까 과외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해갖고 2천만 원 정도 쓰는 집도 태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어때요? 사실 일본도 되게 심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좀 뭐 격차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별로 그런 거에 뭐 신경 안 쓰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그런데 좋은 대학교에 가려면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학교들 예를 들어 도쿄대, 교토대 그리고 국립대, 의과대학교들에 많이 보내는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 다 사립이에요. 근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중학교부터 있어서 윤년제인 경우가 사립이란 얘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윤년제 학교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근데 그런 학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반 정도가 도쿄대, 교토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학교에 들어가려면은 초등학교 3학년 정도부터 시작 준비를 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입시를 봐야지. 그때부터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코스거든요. 대학 입시가 아니라 중학교 입시가 더 경쟁이 높은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가 가장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에 어느 정도 인생 결정한 된다. 근데 물론 다른 학교에 가도 갈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 길이 엄청나게 다르게.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그런 고등학교는 우리나라 특목고, 뭐 과학고 이런 거에 좀 더 높은 버전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의 반 정도가 이렇게 좋은 데를 간다니까. 러시아는 사교육 어때요? 왠지 없을 것 같은데. 저희는 거의 학원이 많지 않고요. 있어도 영어랑 그냥 외국어 학원인데 그냥 정말 약간 추가 교육처럼 그러니까 그거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만 가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과외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수능 시험 예외 그거 보기 전에 이제 과외를 좀 많이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필수 과목이나 자기가 이제 선택 과목을 봐야 되면은 그쪽으로 과외를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거의 저 같은 경우는 러시아어 과외를 했었어요. 아니 아까 국어 보다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 어렸을 때 한국에 있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러시아어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러시아어 과외를 하다가 그나마 낮게 네 지금 한국어 수능 시험 문제를 보고 러시아어 과외를 받았다고 한 러시아 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러시아어 갑자기 러시아어 문학 시험이 있는데 그 문학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학 일단 다 읽고 나서 그거를 어떻게 반영을 해가지고 뭐 스토리를 자기 이야기랑 엮어서 뭐 아무튼 그런 걸 해야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과외를 받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전쟁과 평화를 반영을 해갖고서 스토리를 그러니까 무슨 스토리를 보여줘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읽었던 문학책에 나왔던 이야기가 여기에랑 어떻게 엮을 수 있는지 소설형인 거죠. 객관형이 좀 많아요. 제가 요거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릴게요.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인데 다른 나라도 대학을 졸업해야 대우받는 학력 위주 사회인가요? 짧게 한번 지금 얼마 안 남아서. 네. 일단 졸업을 하면 좋긴 해요. 네, 저희는 대학을 나왔구나 정도는 이제 잘 봐주는데 사실 석사, 박사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기본적으로 대학을 나오면 그래도 얘는 좀 공부를 한 친구구나라는 그런 인식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본은 현실적으로 그게 나눠져 있긴 하죠. 근데 고졸로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경우에 맞아요. 전문이면 사실 대학교에 돈 많이 들어가지고 입학하고 4년 동안은 좀 낭비하는 게 좀 그런가 싶어서 안 가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길을 선택한 친구들도 있다. 중국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딱 대학을 졸업해서 우수한 사람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기업이나 뭐 어디에 이력서를 넣자고 해도 기본적인 커트라인이 4년제 대학 뭐 본과 이상 뭐 이렇게 기준을 하니까 하는 수 없이 가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약간 어느 나라나 사실은 교육열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교육열이 좋은 나라들에서 오셨고 한국은 사실 입시 문제 때문에 항상 머리가 아프거든요. 예, 항상 사회 문제로 발전을 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발전을 하는 문제라서 늘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자주 바뀌어서 또 힘들기도 하고. 진짜 자주 바뀌는 것도 저희도 개편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러시아도 많이 해요? 매년 뭔가 새로운 거를 도입해서 지금 어쨌든 우리는 끝나서 정말 좋은데 우리 밑에 세대들은 또 겪어야 되니까 또 생각이 나서 또 지난번에 다 못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수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국의 입시 제도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전 중국 차이나TV 기자였죠. 리시앙 씨, 서울대 선임연구원 요시카타 베키 씨, 그리고 국제회의 통번역사 에바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再见. 러브홀릭스 버터플라이입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6시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윤이었습니다.